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주차에는 여러분들과 대면에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오늘은 비대면으로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융에 대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융의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이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남성 속에 있는 여성적인 측면 아니마, 그리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인 어떤 남성성에 대해서 아니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융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융은 이제 그 외에도 인간의 발달 과정을 아동기와 그리고 청년 및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간단하게는 아동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특히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융은 중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프로이트는 어땠어요? 아동기를 아주 이제 중요한 어떤 인간 발달 과정에서 이 아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아동기에서의 어떤 그런 발달 과정에서의 어떤 발달 과업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우리 인생 전반에 모두 이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유아 결정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융은 같은 정신분석 학파이지만 중년기에서의 어떤 인간의 그 삶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전환해서 생의 의미를 음미하게 되는 시기다.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융은 우리의 삶은 자기라는 이 의식과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셀프라는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셀프라는 자기를 찾아가는 그 시기가 중년기부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전화해서 생애의 의미를 음미하기도 하고 우울감과 침체감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남녀 모두 상반되는 어떤 성적인 측면, 그래서 남성은 좀 여성성이 드러나게 되고 여성은 좀 남성성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중년 부부들이 어떤 뭐 위기를 겪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중년의 위기, 절망과 비참함, 왜냐하면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고 자기 무의식, 그 집단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다시 자아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절망과 비참함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대처하는 게 큰 과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세계에 대해서 지향하 하는 어떤 개별화 내지는 개별화가 한편으로는 자기화입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이걸 개별화라고 융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별화를 거치게 되는 어떤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삶의 여행을 해가는 과정, 어떤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중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생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회의 삶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물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노년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의 인간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년기 이후가 그야말로 자기라는 그 셀프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융이 제가 이제 어떤 상징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징 체계의 어떤 집합체인 뭐 타로라든가 타로도 이제 그 그림 속에 있는 상징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뭐 이런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MBT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 성격 유형 검사하는 건데요. 이 MBTI의 기초를 제공한 게 바로 융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한번 그냥 보시라고요. 해놨어요. 에너지가 바깥으로 많이 향하는 사람은 외향형이다라고 하고 또 그 안으로 자신의 에너지가 많이 향하는 사람을 내향형인가 뭐 이렇게, 그리고 감각형 뭐 직관형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융은 이 세 가지가 이제 융이 그 우리의 어떤 성격 유형을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이 판단형과 인식형은 다른 그
심리학자에 의해 가지고 이 성격 유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MBTI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 시간이 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걸 한번 할 수 있으면은 해 보도록 하고요. 그 성격의 유형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뭐 외향형이라고 해서 외향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선호하는 게 뭔가 이런 거예요. 이걸 나는 내가 외향형이니까 외향적이기만 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주로 나의 에너지가 외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인식할 때 감각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직관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뭔가 그 사물을 판단할 때 사고형으로 하는가 감정형으로 하는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나는 무조건 내가 사고형이라고 해가지고 사고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감정적인 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는가, 어떤 게 더 가까운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아주 이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게 이제 그 MBTI 유형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뭐 E형이냐 I형이냐 S냐 N이냐 뭐 T냐 F냐 J냐 P냐 이렇게 해서 16개의 어떤 성격 유형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개로 이렇게 유형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각각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그 지구의 인구가 75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75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제 이걸 16개로 이제 분류를 해 놨는 겁니다. 그래서 요 MBTI라는 말은 그 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들었는 거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융은 분석 심리학자라고 하는데 분석적인 심리 치료의 기법과 과정은 그럼 어떠한가에 대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건강한 인격의 특성을 뭐라고 했냐면 균형이고 통합이고 전체성, 개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에게 심리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바로 개성화다. 개별화 내지는 개성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셀프, 우리의 어떤 정신구조 속에 들어있는 가장 속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나라는 존재, 셀프, 자기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게 개성하고 개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심리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다. 심리 상담의 궁극적 목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화와 성격의 통합을 그러니까 의식과 그리고 개인적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리고 자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나라는 존재, 셀프를 찾는 거 이게 바로 그 심리 상담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이제 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적 심리 치료는요 내담자로 하여금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라는 이 부분은 그 프로이트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마음의 여러 가지 양극적 영역, 뭐 예를 들면은 융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고 했죠. 예,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무의식 안에도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자아와 자기, 자아 대 그림자, 자아 대 페르소나, 아니마 대 아니무스, 내향적인 어떤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에너지와 외향적인 내 에너지가 바깥으로 가는 거, 그리고 감정이냐 아니면 사고냐, 감각이냐 직관이냐 이런 것도 이제 양극단이잖아요. 이 양극적인 영역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심리치료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정신의
통합 내지는 종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융을 그 분석적 심리학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정신을 이제 정신 구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랐잖아요. 의식 있고 의식 안에 의식에 들어가면 무의식 있고 무의식 안에도 집단과 개인이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이 그 우리의 정신 구조를 하나하나 잘랐습니다. 그렇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정신 분석이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이제 그 나눠놨는데 융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더 이제 자잘하게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 심리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융이 얘기하는 건강한 어떤 그 심리 상태는 뭐냐? 이게 이제 통합되는 거죠. 자아와 그 내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나와 진짜 진정한 자기 이게 결합하는 거.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남성성과 그리고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여성성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거. 이걸 종합하는 이게 바로 그 심리 상담의 주요한 목표다. 이렇게 이제 융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심리치료의 그 융의 심리상담 내지는 치료의 기법과 과정은 그럼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또 역전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의 심리치료에서 무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법이 바로 전이를 분석하는 것과 역전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정신분석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프로이트 정신분석 우리가 배울 때 전이와 역전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을 때 전이는 뭐라고 했나요? 내담자가 자신이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좋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내 상담자에게 이렇게 투사해서 상담자를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상담자를에게 그런 자기의 어떤 옛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 게 전이고요. 역전이는 뭡니까? 상담자가 오히려 내담자한테 가는 거 이게 이제 역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서 무의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이라는 이게 내가 전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전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이가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상담자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아주 친절하게 대했던 뭐 어머니처럼 상담자를 생각한다거나 이게 이제 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전이가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전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지난번에 했던 그걸 좀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상상인데요. 적극적 상상은 융의 자기 분석에 근거해서 개발된 기법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콤플렉스와 그 연관된 감정이 떠오르게 하는 적극적 상상의 목적이 바로 이 적극적 상상이고요.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흔히 꿈이나 환상에서 등장하는 사람이나 가상의 누군가와 대화를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이트와 융에 대해서 이제 우리 책에도 이제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요. 프로이트와 융을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앞서서 우리가 아들러와 프로이트도 이제 비교를 했었죠. 왜냐하면 같은 정신분석학자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적인 에너지라든가 무의식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 반발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분석 학회에서 탈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에 기반해서 독특한 아주 이제 창의적이고 또 독특한 융이나 아들러만의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융은 분석 심리학의 대가고요. 프로이트는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융은 인간은 창조적이고 긍정적 존재라고 봤는데 프로이트는 인간은 수동적이고 병리적인 존재라고 본 거죠. 그리고 융은 리비도를 어떤 그 일반적인 생활의 에너지, 삶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봤는데 프로이트는 성적인 에너지다라고 이 리비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융은 전생에 걸쳐서 어떤 성격이 발달하고 우리 성격은 변화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프로이트는 어때요? 초기 아동기에 성격 발달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은 꿈을 자신이 아닌 미래에 대한 예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뭐 예지몽처럼 그렇게 그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과목. 프로이트는 자신의 자아가 꿈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라고 그렇게 프로이트는 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은 정신을 의식과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근데 프로이트는 정신을 의식과 정의식, 무의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거는 쉽게 앞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프로이트 이후에 융과 아들러 외에도 또 다른 이제 정신분석의 현대적인 경향들이 있는데요. 자아심리학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면요. 정신분석의 페이지가 116페이지네요. 우리가 정신분석의 현대적 경향해서 자아심리학과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의 또 다른 현대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은 분석심리학이었죠. 그리고 아들러는 뭐였나요? 개인심리학이었죠. 정신은 이렇게 우리의 정신구조는 이렇게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개인심리학자다, 인디비주얼 사이칼리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융은 분석심리학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외에 이제 자아심리학자인 호나이와 슬리번 그리고 에릭선 이런 사람들이 그 외에도 이제 안나 프로이트라고 있습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프로이트의 그 제자이면서도 프로이트의 딸입니다. 딸인데 자아심리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제 호나이를 볼까요? 호나이는 프로이트의 본능적인 추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무의식적인 동기와 심리적 결정론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리번은요, 소위 대인관계 정신의학을 창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리반은 성격을 한 개인의 생활을 특징 짓는 지속적인 대인관계의 양상이다. 이제 성격은 한 개인의 생활을 특징 지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서 이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슬리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릭선. 여러분은 이제 에릭선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분석 현대적 경향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정신분석을 창시한 사람은 프로이트인데 프로이트 이후에 정신분석의 3대 대가가 바로 누구라고요? 융과 아들러와 에릭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에릭슨은 자아야말로 바로 인간 행동과 기능의 기초가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내적 본능적인 욕구와 외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 간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심리, 사회적 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요. 조금 더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에릭슨은 자아정체감 주요 개념이 자아정체감입니다. 에고 아이덴티티라고 해서요.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생을 통해서 8가지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또 그 단계마다 갈등 상황이 오는데 뭐 위기 내지는 갈등 상황이 오는데 신뢰감과 어떤 그 불신감, 통합감과 절망감 이런 데서처럼 긍정적인 결과하고 또 부정적인 결과를 늘상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쭉 했었어요. 프로이트의 성격 심리 적인 발달 단계 구강기와 그 다음에 항문기 그리고 남건기 여기에 대비되는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게 아마 앞에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다시 이제 공부할 때 그때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달 단계마다 나름대로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양극단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해결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에릭슨은 다른 이론가들하고 다르게 특정 단계의 과업이나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대신에 위기를 해결하든 못하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생물학적인 성숙이나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냥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에릭슨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에릭슨은 자아심리학자이면서도 각각의 발달 단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발달 단계, 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어떤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이 과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요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계속된다. 그때 내가 만약에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또 그 다음 단계에 와서 사회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그걸 우리가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안나 프로이트는 지그문드 프로이트의 6자녀 중에서 막내고요. 아버지의 정신분석을 개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는 치료에서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치료적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이고 전체론적인 관점을 옹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교시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